15km의 고도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엔진 연소 종료 후에는 관성 비행을 통해 발사 후 319초경 최대 고도인 209km에 도달하였고, 이후 포물선형 비행 궤적을 따라 나로 우주센터에서 429km 떨어진 제주도 남동쪽 공해상에 안전하게 낙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오늘 시험 발사체를 통해 누리의 개발을 위한 기술적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발사체의 핵심 기술이자 개발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75톤급 엔진은 오늘 발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오늘 검증된 75톤급 엔진 4기를 클러스팅하여 300톤급 1단 엔진을 만들고 75톤급 2단, 7톤급 3단을 개발, 총조립하는 과정을 안정적으로 거치면 2021년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많은 땀을 흘리며 노력한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과 발사체 제작에 참여한 여러 산업체 개발진 여러분께 깊은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발사하는 우주 독립이 되는 누리호 최종 성공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역량은 한 단계 성장하였습니다. 정부는 우주에 대한 과학기술의 도전을 넘어 국민의 삶과 안전을 높이며 경제 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우주 개발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기자님들의 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하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네, KBS 이현경 기자입니다. 이제 앞으로 누리호 발사를 위해서는 4기를 묶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는 2021년에 발사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기술적으로 예상되는 난관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본부의 고정환입니다. 현재 저희는 시험 발사체 발사를 완료했고요. 시험 발사체는 기본적으로 한국형 발사체의 1, 2, 3단 중에 2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3단형 발사체를 발사하기까지는 1단과 3단에 대한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저희는 조립동에 가보시면은 3단에 대한 첫 번째 저희 체계 모델을 현재 조립을 시작을 한 상태이고요. 내년 초부터 이제 3단에 대한 시험들이 착수가 되고, 내년 후반에 가면서 이제 또 1단에 대한 시험들이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75톤 엔진 4개 묶어서 하는 시험들을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특히 현재 엔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에 연소 시험을 지상에서 수행을 했고, 2단에 대한 엔진, 3단에 대한 엔진도 지금까지 계속 수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에 보셨다시피 저희가 체계 모델 조립해서 기체를 조립을 해서 만들고 시험하는 또 어려운 과정들이 이제 남아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 힘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남자 기자님. 예, 저 MBN의 홍주환 기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누리호가 완성되면은 2021년에 이제 2월과 10월에 각각 발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에랑 10월에 발사의 차이 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술적으로 발사체 입장에서는 2월에 발사하는 거, 10월에 발사하는 거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단형 발사체는 이제 위성을 실어서 궤도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발사체를 개발해서 첫 번째 발사를 할 때는 위성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더미 위성을 처음에 많이 발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위성을 탑재한다든지 이런 식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이 빼고 나머지 발사체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널A 김예지 기자인데요. 아까 클러스터링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추력 편차나 소음 진동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75톤 엔진 4개를 묶어서 그 연소를 시키다 보니까 조그만한 그 추력 편차가 생기면은 그것이 기체 전체를 모션을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어느 정도는 저희가 비행을 하면서 자세절을 하면서 이제 그 잡아낼 수 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상에서 연소 시험을 하고 특히 그 기체에 조립되는 엔진들은 저희가 수락 시험이라고 해서 기체 조립하기 전에 연소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 연소 시험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추력을 이제 맞춰가지고 조절을 해서 4개 엔진이 동일하게 나오게 되고 거기서 약간의 오차가 생기는 부분들은 저희가 발사체 기체에 있는 자세절 시스템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수 MBC 최우식입니다. 오늘 그 시험 발사 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요. 그 자료에 보면 그 체크 포인트 같은데 음속 돌파한 뭐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엔진 연소 종료를 말씀해 주셨고 전체 비행 시간 그리고 그 예상했던 추력이 다 발휘됐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게 위성을 탑재하지 않더라도 그 탄도 비행에서 이제 그 날아가는 비행 궤적이 있을 텐데 예상했던 궤적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그 원래 그 성능은 140초 이상 연소를 목표로 했고요. 현재 연소 시간은 151초 정도 연소해서 그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범위 내에 지금 연소를 그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도달 고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km 정도 예측을 했는데 209.1km 정도 지금 최대 고도 도달을 했고요. 뭐 이 정도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뭐 공학적으로는 3시그마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 충분히 들어왔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특히 낙하 지역도 429.5km 정도에 떨어졌고 저희가 400km 정도 예측을 했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 낙하를 한 것으로 보여서 그 오늘 비행 시험은 잘 수행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즉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비행 때 계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내야 되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한꺼번에 고려를 해서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연소 시간, 그 다음에 최대 도달 고도, 낙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저희가 원했던 성능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그 연소를 수행한 것 같고 비행 시험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YTN 사이언스 이성규 기자입니다. 이 한국형 발사체 발사는 1단에 클러스터링 4개가 들어가고 시험 발사체는 그냥 1단에 그 1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발사가 한국형 발사체의 성공을 담보하지 않고 서로 별개 발사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었잖아요. 오늘 발사 성공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엔진만 놓고 볼 때는 보통 이제 지상에서 연소 시험을 충분한 시간을 함으로써 이제 엔진에 대한 시험은 다 그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엔진의 성능에 대한 검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시험 발사가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보셨다시피 그 엔진은 지상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비행을 하면서 비행 중인 기체에서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을 받아서 이제 연소를 하면서 비행을 하게 되고요. 로켓 엔진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금만 뭐가 맞지 않아도 폭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행 중에 우리가 이제 그 가속도가 있고 또 탱크 내부의 압력이 변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변동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변동 요인 하에서 엔진이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했다. 이런 걸 확인하는데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험 발사체이고 이것은 그 한국형 발사체 2단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은 실제로 이것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3단형 발사와 거의 동일한 과정을 저희가 거쳐야 됩니다. 지상에서 조립하고 준비하고 실제 발사 운영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한국형 발사체하고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이런 것을 진행을 저희가 해봄으로써 한국형 발사체에서 어떤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고 어떤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만족스럽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어떤 중요한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수빔의 김영섭입니다. 이제 뭐 클러스터링 얘기 계속 나왔는데 조금만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 이제 뭐 이 시험 발사체 그 발사 의미를 놓고 볼 때 굉장히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을 다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1단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말이 계속 되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지난번에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클러스터링이 일반적인 어떤 개발 방식은 맞다라고는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로 볼 때 이렇게 했을 때 독자적인 어떤 그 엔진을 개발했을 때 클러스팅으로 뭐 그것도 뭐 2개냐 4개냐 다르겠지만 성공적인 그 확률 가능성이 좀 해외 사례를 볼 때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대표적인 경우가 보시면은 스페이스 X의 펠콘 9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스페이스 X 같은 경우 이제 멀린 엔진 개발해서 펠콘 9 같은 경우 9개를 클러스터링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약간 낮은 추력의 엔진을 조금 쉽게 개발을 해서 여러 개를 묶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그 굉장히 고추력의 대형 엔진을 굉장히 어렵게 개발을 해서 한 개만 쓰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요즘 그 추세가 보면은 그 약간 낮은 추력의 엔진을 여러 개 클러스터링해서 개발 제작비도 그러니까 여러 개 한꺼번에 제작을 하면서 제작비도 줄이고 신뢰성도 높이고 하는 그런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그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75톤 4개를 클러스터링하고 2단에 또 75톤 사용을 함으로써 저희도 그 같은 엔진을 그 거의 동일한 엔진을 5개를 한 발사체에 사용함으로써 또 그 궁극적으로 또 비용적으로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KBS 신방실입니다. 이전에 나로우 발사 때는 일단을 러시아에서 들여와서 이게 성공을 하고도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어떤 쓴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75톤 엔진이 일단 성공적으로 연소가 되고 했는데, 그동안 뭐 5년간 개발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그런 것들을 각각 저희 나로우 때부터 많이 뵙던 박정주 실장님이랑 다 본부장님이랑 해서 각각 가장 힘들었던 고비라든지, 그리고 오늘 이후에 또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뭐 거의 곧바로 투입이 되실 텐데 이후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 1단계 때 세계 1실장을 하면서 추진기한 설비를 만들고 7톤 엔진 개발하는 일의 부서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추진기한 설비 같은 거, 대형 설비를 우리나라에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만드느라고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는 걸 옆에서 같이 이제 지켜보고 같이 일하였던 그런 기억이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때 처음 개발하면서 하여튼 1단계 목표가 7톤 엔진의 연소 시험까지 가는 거였는데 무척 도달하기 어려웠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1단계 말기에 몰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지금은 제가 올 2월부터 나로우드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나로우드 센터는 발사할 때 발사체를 이제 레이더로 추적하고 그다음에 측정 자료를 수신하는 장비, 또 발사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발사체를 폭파 지령을 보내는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레인징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레인징 시스템을 나로우드 센터가 운영을 하고, 또 제주도에도 추적소가 있어서 제주도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발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전기나 용수 이런 걸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발전기를 가지고 발사를 돌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로켓은 무지하게 어려운데 그런 지상에 있는 장비들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그거는 지상에 있는 건데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 장비들이 수시로 이게 고장이 나고, 근데 고장이 나면 그런 것들은 잘 많이 쓰이는 게 아니니까는 전 세계에서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안 되고 국산이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 제조회사에다가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또 여기 사람들은 무지하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겪으면서 오늘도 굉장히 마음 많이 졸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형 발사체는 국내 기술로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에 이렇게 봉착을 했을 때 굉장히 힘든 경우를 몇 번을 겪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6년도 말에 이제 시험 발사체를 한 차례 연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게 문제가 저희 손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저희가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디 외국에 물어볼 때도 없고 처음부터 외국에서 어떤 물건을 사서 발사체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기술을 마음대로 이전을 받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저희 손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이 11월 28일인데 2002년 11월 28일에 저희가 KSR-3를 발사했었습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저희가 KSR-3에서 나로 시험 발사, 누리호 시험 발사체로 지금 이렇게 같은 날 이렇게 발사를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KSR-3 때 한 번, 나로 때 3번, 그리고 오늘 시험 발사체까지 4번의 로켓을 발사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제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발사하는 거를. 모두 다 이제 화면으로만 봤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은 제 눈으로 직접 발사되는 장면을 꼭 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 이인정 기자님, 예. 그럼 원장님 말씀 듣고. 저는 그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한 적은 없고요. 제가 부원장으로 재직할 때 2번 실패하고 1번 성공했기 때문에 내부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속 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경험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금방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액체 산소 산화제 통 만드는데 굉장히 이제 난관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사실은 어떤 차원에서 어떤 개발을 할 때 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설계하고 만드는 건 다 기업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어떤 기술 수준이 그걸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 결국은 이제 그게 우리의 어떤 기술 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물론 저희가 이제 총괄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저희가 대표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수준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져서 그래도 이번에 잘 시험 발사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정 기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KBS 이은정입니다. 오늘 발사 성공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철호 원장님과 고정환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저 뒤에 있는 백판이 우주 자립 엔진의 첫 걸음을 떼다잖아요. 그래서 오늘 발사 성공으로 우리의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두 분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발사체를 저희가 이제 발사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비행 시험을 마쳤지만 아직은 얘는 이제 우주 발사체가 아니고요. 우주 발사체라고 하는 이제 저희 누리호 3단형 누리호를 발사하는 것은 2021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아직도 저희가 이제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3단에 대한 개발 그리고 시험들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누리호 3단형 누리호 안에는 6개의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75톤 엔진이 5개가 들어가고 7톤 엔진 하나가 들어가고요. 오늘 잘 아시다시피 비행 시험에 쓰인 것은 75톤 엔진이고요. 이 75톤 엔진이 앞으로 이제 누리호의 근간이 되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주 발사체에 있어서 로켓 엔진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켓 엔진과 거기 엔진의 추진제를 공급하는 그런 추진 공급계, 추진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는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시험 발사체 비행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설계해서 계획했던 그런 추진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을 했다는 걸 오늘 확인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부분도 저희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제작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시험을 계속 진행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 잘 넘어가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곧 우주 발사체를 우리나라도 곧 이제 우주 발사체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 기자님.
네, 저는 아까도 질문하셨지만 의미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액체 엔진으로서 75톤 추력을 갖는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는 거가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본용을 이용해서 일단 4개 클러스터링 하는 거 어려운 점이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단, 2단, 3단, 2단에 75톤, 3단 7톤형 총 조립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이제 쭉 해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아 나가면 2021년도에 이제 2번 발사할 때 무리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몇 프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번 시험 발사로 굉장히 큰 누리호 발사, 누리호 개발의 큰 어떤 행보는 우리가 이뤄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매일경제 김윤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목표 연소 시간 140초 돌파했을 때 발사 지휘센터 안에 약간 분위기가 어땠는지 많이들 긴장하셨을 텐데 좀 한숨 돌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실제로 이제 화면에 이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고 어디쯤 날아간다는 게 이렇게 나오지만은 정확하게 몇 점 몇 초에 우리가 연소가 종료가 되는지를 거기 있는 분들 다 알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비행 중에 이제 감시라고 하고 모니터링하는 분이 3분이 계시는데 그분들만 실제로 비행 중에 데이터를 보고 계시고요. 그분들 빼고는 나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최고 고도 도달할 때 정도 돼서야 저희가 이제 이게 제대로 비행 시험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떨어질 때도 이제 끝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통제실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했었습니다. 예, 조선미스 김민수 기자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장관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발사 끝난 뒤 장관님이 뭐라고 격려 말씀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장관님 오셨다 하셨는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이제 발사할 때 장관님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감동하셔가지고 울컥 가시는데 저도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만 굉장히 크게 감동하신 것처럼 제가 느꼈고요. 옆에서 그거에 대해서 또 발사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들하고 이제 그쪽에 오늘 발사 통제 위원들께도 가서 이제 격려 말씀을 해주실 때도 그러한 감동이었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네, 2대1의 이현호 기자라고 합니다. 누리호 시험 발사체 개발을 위해서 총 투입된 연인원이 몇 분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 편익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시험 발사체 발사 성공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현재 저희 발사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항우연 내부의 인력은 250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항우연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이제 설계 분석 해석 이런 걸 하고 있고 실제 제작은 기업에서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한 1,000명 이상의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누리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내 기술로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을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예산의 80% 이상이 국내에 다 기업체로 예산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우연이 저희 총 사업비 1조 9,572억을 받아서 항우연이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80% 이상이 국내에 계신 기업체한테 다 가서
저희 개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국내의 어떤 제작 기술들, 우리나라 제작 기술들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발사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술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개발할 때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인데, 발사체 개발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기술이 또 한 단계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우리나라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수치적으로 말씀을 잘 못 드려갖고 좀 죄송합니다. 서울경제신문 선임기자 고항본입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아까 하늘로 솟구칠 때 나가서 봤는데 굉장히 뿌듯하고 뭉클하더라고요. 예.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은 심정일 텐데, 저는 기술 측면보다는 우리 우주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 항우연에서 이제 정부 못지않게 이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 우주 선진국, 일본까지 포함해서 한 30여 년 정도 로켓 기술을 뒤진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과 좀 당당히 어깨를 겨루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산이나 또는 고체 연료에 대한 제약, 미국의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좀 지금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조금 민감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직접 엔지니어, 과학자 입장에서 한번 국민께 호소하는 그런 한번 하시면 어떨까? 차관님 괜찮습니까? 예. 예, 한번 그런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좀 지원 좀 해달라.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이런 것 좀 풀어달라. 이런 거. 네. 네, 이번 성공을 하면 차관님께서 저희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답변들이 굉장히 쉽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발사체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는 60년대 어떻게 보면 초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미소 양극화돼서 이제 냉전 시대가 되면서 서로 그러한 무기 개발에 사실 전념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60년대면 벌써 거의 6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60년 정도 됐죠, 벌써. 네, 우리는 개발 시작한 지 한 20년도 안 됐으니까 상당히 늦게 출발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많이 노력을 해서 액체 로켓에 대한 기본형에 대한 75톤짜리를 갖다 이번에 발사를 성공함으로써 어떤 3단형 개발, 누리호 개발에 어떤 한 걸음 크게 다가섰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갈 길은 아직 멀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내부 환경도 이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술의 기본의 기술 문제, 기업의 기술 문제라든가, 또는 또 여러 다른 또 이 MTCR이라든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약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런 고난한 시대를 갖다 많이 앞으로도 겪어야 될 그러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도 그렇지만 우주 개발 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때문에 국민의 동의와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주를 가야 되냐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우주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가 우주로 나갈 수 있는 방법, 운송 수단, 발사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발사체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늘 저희가 이제 좀 어려워하는 게 이제 기술을 개발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발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기술적인 어려움을 만났거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또 다른 이유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정이 조금씩 흔들리고 이런 부분들이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뭐 그 게을러서 또는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그 독자적으로 우리 힘으로 하다 보니 조금씩 헤매다가 제 갈 길을 찾아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조금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시작을 했으면은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가 뭐 어떤 저희가 목표로 한 것들 만족을 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주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예산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씩 이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우주 개발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예산이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예, 지금 한 30분 정도 넘었는데요. 이제 질문하실 내용이 많지만은 한두 번 정도 더 받고 마무리하고 또 기사 또 송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규 기자님. 저기 그 1차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이 질의응답이 그 YTN 사이언스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우주 개발과 관련해서 광의정 통부의 어떤 입장이랄까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물론 이제 우리 본발사하려면 21년까지 아주 또 이제 갈 길은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저희가 보기에 일단 21년도에 그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이고 그다음 이제 그것이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그 발사체 시장 그러니까 이제 국내 시장도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발사체를 쏘아야 되고 해외 시장도 이제 저희가 한 2030년부터는 이제 지금은 다 외국에서 우리 발사체를 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좀 이제 우리도 그런 어떤 발사체 시장에 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우주의 가치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우주라는 게 뭐 전략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또 심지어는 어떤 국민의 어떤 자긍심까지 엄청나게 많은 어떤 다양한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뭐 우리 뭐 발사체 기술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가 어떤 뭐 다른 쪽으로도 상당히 어떤 이제 그런 측면을 갖고 또 기술적으로도 이게 우주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은 또 기술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극한 기술이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다른 방면으로도 많이 또 이제 파급될 수 있고 뭐 그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분은 오늘 이 성공이라고 하기는 좀 뭐 우리가 그런 성공 실패 판단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결과를 가지고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은 게 오늘 가장 큰 소득 중의 소득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마지막 질문이신 것 같은데 우리 수고해주신 본부장님, 원장님, 그 우리 개발진한테 우리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죠. 예, 뭐 이것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예, 뭐 추가 질문, 그러면 추가 질문이 끝나고 또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하고 오늘 이 외곽까지 오셔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심해서 안녕히 올라가십시오.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